제가 저번 시간에 크루스병 버틀링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진단하셨고, 사수셨고,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해서는 내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변재원 연구관님이시고요. 충주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을 좀 닫아도 될까요? 아, 네. 다 오신 거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슬라이드. 네. 올라가 내려주는 저희가 제가 내려야 돼. PPT라서 그럼 저거 할 거거든요. 있어요. 여기 메일 되지. 네. 이거 하면 여기서 이거 거리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의를 좀 바꿔야 되겠죠?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어벽봉 진료학과 변재원 연구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강의는 5분 늦게 시작해서 10분 일찍 끝난다는 거 아시죠?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인연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89년도에 학교를 입학해서 92년부터 이제 해서 지금 한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건지는 한 30년 됐고, 검역본부에는 2005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 한 20 몇 년 정도 됐네요. 지금 동물복지학, 여기 보건복지학과죠. 네. 여기 왜 왔어요? 동물 관련된 직업으로 보니까. 그래요? 네. 동물 그거에서- 보호사 자격증도 따기도 하고. 그거에서 뭐 하려고요? 일단 자격증은 보험으로 두고 다른 쪽 진로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 됐든 뭘 하든지가 중요한 게 뭐죠? 왜 그러죠? 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할 때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내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점인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이제 저는 좀 있으면 이제 정년을 맞이할 거예요. 몇 년만 지나면. 아마 우리 애들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많은데 어쨌든 그 또래이겠죠. 항상 걱정하는 게 뭐지 여러분들이? 미래죠, 그렇죠?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왜 불안해요?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오늘 제가 여기 강의하는데 강의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강의실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꼭 마음에 두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왜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만 이유를 찾으시면 뭐 100% 이유는 아니지만 이유를 찾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반려동물의 중동물인지 동물 학대 중심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느냐? 요즘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시장이 아니면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개를 왜 키워? 저희 때 이제 주로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주로 보신탕용이요. 여름에 고기가 있으니까 그럴 용으로 사실은 키웠고 주로 동물하면 산업동물이죠. 소, 돼지 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동물들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 시대가 좀 살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지면 분명히 반려동물, 그러니까 그때는 애완동물이라 했죠. 애완동물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것이 현실이 됐고 제가 특히 이제 2005년도에 저기 검역본부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유기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1996년도에 막 산업이 발전하면서 갑자기 반려동물, 애완견 인구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거의 1년에 10만 마리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IMF가 97년에 딱 IMF가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에 주로 많이 그 애완동물을 키우셨던 분이 누구냐? 좀 어둠 속에서 일하셨던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키웠다가 갑자기 이걸 버리는 바람에 1년에 거의 10만 두 이상이 버려지는 그 당시에 있었어요. 유기견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산업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동물보호법이 전에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했어요. 동물보호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최근에 들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학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제가 근무하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김천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은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일하는 위치가 맨 위에 있습니다. 이 위치를 지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진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들어오는 가건물들이 꽤 있어요. 주로 이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정문이고 저쪽이 후문이거든요. 그 후문을 통해서 사체가, 저희 기관은 사체가 주로 들어옵니다.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죽은 동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다. 좀 자세하게 보면 여기.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은 여기 밑에 1층에 있고 1, 2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뭐냐? 이제 동물보호법과 수의법의학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정말로 뭐 여러분들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중독이 될 수 있는 물질들 왜 그런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처치 및 행동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뭐 지금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반려동물 사실 거의 4가구 중 1가구, 뭐 더 크겠죠. 4가구 중 1가구, 많게는 뭐 거의 모든 가구들이 사실 반려동물들을 다 키우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키우시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지금 거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이라는 것들을 해서 지금 25년에 아마 그 농식품부 홈페이지 가시면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가적인 로드맵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양이는 뭐 지금 나누 가구 기준 30%, 그죠? 3가구 중 하나는 한다는 얘기고, 고양이는 지금 7,700만 마리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되죠, 그렇죠? 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생산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같은 번식자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법 번식자, 그죠? 이렇게 해서 23년 9월에 학대, 유면허 지휘용,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냥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끼를 제왕절개를 해서 빼내는. 그래서 막 한 번에 공부를 샀던 경기도 화성에 있는 지금 실장이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학대, 처벌, 동물보호법을 한번 보신 분 있어요? 사학기들입니다. 사학기들. 동물학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러니까 대강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2가지 유형이에요.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때, 2가지입니다. 거기에만, 그곳에만 지금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을 때까지 법적으로. 그럼 뭐냐면, 그죠? 여기 내용 보신 것처럼. 근데 되게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법과 또 외국의 법이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결과 중심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만 처벌하는데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 법들을 보면은 이것을 판정을 할 때 의도를 더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양형 기준에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은 아마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렇게 뭐 이런 목에 잔인한 방법으로 죽으면 이렇게 한다. 그다음 공기장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 앞에서 죽으면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모기로 사용한다. 등등의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좀 해서 얼만큼 법 적용을 해서 한다. 그리고 이게 각 법마다 양형 기준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고가 우리 아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반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내 건 아니지만 어떤 동물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이 적냐 많냐. 3년 이하의 징역이 적냐 크냐. 아마 계속적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첨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건법상 법약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보통 사람 기준으로 하죠.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에서의 법약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중요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은 만약에 변사체가 발견이 되면 법적으로 무조건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변사 사건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끔 연예인들 갑자기 사살하면 부검할 때 있죠. 이런 저희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특이하게 유가족이 반대하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사사건에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누가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무슨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부검을 하게 돼 있는 법적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범식과에서 법의학부에서 법의관이 부검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라든가 독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저기 같은 경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누가 했느냐. 그래서 가끔 그런 부분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물 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검과 약동을 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이 유전자라든가 여기에 맞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동물학 검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이제 23년도에 얼마 안 됐죠. 재작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대 실에 책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려동물 검사 특징이 뭐냐? 보통은 사람보다 중독에 의한 폐사가 사망이 꽤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병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급성 독성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들이 아니면 고양이들이 가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쥐약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거의 부검 소견이 없습니다. 부검을 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황 증거예요. 정황 증거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뢰할 때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되면 그냥 독살된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아마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도 가끔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질병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거기들 조사를 해보면 10건 중에 반 정도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 많아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범백 개그가 벌써 범백이 제일 많거든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해서 감염돼서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은 누가 독극물을 줘서 살해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해보면 아무래도 동물이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끼리 모여서 특히 산 같은 데 가니까 특히
이 주변도 있지만 대도시 주변에 보면 그 야산 같은 게 있잖아요. 등산해 보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전염병에 감염되면 이제 집단대에 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부검이 현장 사진이라든가 보시는 것처럼 현장 증거물 사진들이 와요.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저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딱 이게 부딪히면 빨개지거나 아니면 보이잖아요. 이제 멍이 들거나. 근데 개 고양이는 특성상 털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엑스레이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모든 부검을 할 때 애들을 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겠지만 했을 때 이제 골절이라든가 타박상, 총상,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총상이 많으니까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병리부검 모든 사진 촬영을 해서 증거를 남겨줍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게 됐을 때, 법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 사진자니까 이걸 통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찍고 부검을 해서 정말 조직 속에서 봤을 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병변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직 검사를 병리부검을 통해서 하고요. 여기서 또 의심이 된다, 중독 같은 것도 의심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이제 약동물 검사를 하게 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료를 가지고 와서 농축해서 LCDC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로 중독이 되는 중독물질이 있는지 이 내용물에서 아니면 조직 장기에서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왔던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과학본부에 지금 의뢰되는 걸 보면 23년까지, 22년, 23년까지 많이 증가하다가 작년에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시겠지만 22년, 23년에 그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면 갑자기 몰립니다. 실효 접수가 몰렸다가 뜸해지면 다시 좀 내려가고 좀 그런 아직까지는 패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가 갑자기 고양이가 쭉 증가하다가 또 고양이도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개 같은 경우는 보면 첫째 나왔을 때 한번 독극물이 감염 의심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통 15,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 정도 10마리 들어오면 그 중에 2마리 정도만 독극물이 이게 의심이 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양이는 반대예요. 고양이는 무조건 독극물 검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앞에 데이터가 없어요. 거의 그냥 집단적으로 죽으면 당연히 검사를 해줘야 하지만 실제로 독극물이 확인되는 일은 보시는 것처럼 8%밖에 안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어떤 물질들이 그러면 주로 많이 나오느냐 보게 되면 주로 농약 계통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뉴핀인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살사제 쥐약이라고 하죠. 보통 하면은 이제 그 강아지들이 지나다니다가 돌아다니면서 특히 가을철에 특히 이제 쥐약을 주변에 많이 나와요. 특히 여기 주변도 보면 학교 주변도 보면 농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여기 잘렸는데 어쨌든 이외에 그 물질들도 좀 나옵니다. 고양이는 또 특이한 점이 이 부동액이죠. 부동액 먹고 사망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부동액 근데 왜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 부동액이 되게 달짝지근하거든요. 그래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동액은 또 특이한 것은 사람에서도 자기가 자살용으로 되게 많이 씁니다. 먹으면 안 아파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보여드리겠지만 신장에 요독증이 오거든요. 신장이 망가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마시면 안 되고, 특히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고 먹는 거예요. 일부러 그 중독시키려고. 이 색깔이 저기랑 포카리스 색깔 똑같잖아요. 게토레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놓은 저기 그 음료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외국은 어떤 상황이냐? 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오버 카운트 드럼에서 사람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약, 그것들을 먹고 중독되는 케이스가 제일 크고, 두 번째, 그다음에 음식물, 그다음에 초콜릿,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가정에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독극물로 굉장히 많다. 걸 알 수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보면은 이게 보이면 오른쪽에 무슨 주로 개 모양이 똑같지만 보시면 주로 사람이 먹는 그 의약품을 주워 먹고 중독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 경우에도 보시면 제저적인 요인이 좀 보시면 얘네들 보면 주로 5월, 6월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가을 되면 떨어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살서제 종류도 보면 상당히 저쪽 많이 다양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바이엘에서 나오는 그 쿠마테트랄이라고 하는 그 살서제가 일반적이고, 그거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들어가진 않겠지만, 많이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2차 그 살서제라고 하는 2세대 살서제가 있는데, 2세대 살서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 12년부터 14년까지 이제 카테고리 상으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산업약, 그 다음에 페스티사이드, 그러니까 농약, 그 다음에 식물, 이런 것들에 대한 중독 사례가 굉장히 많다. 25년부터 14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갈게요. 저는 깊숙하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세요. 이거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식물적에서 특히 미국은 좀 차이가 뭐냐면은 큰 개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소형견들이 많은 반면 얘네들은 대형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다니면서 거기에 이렇게 특히 여름 지나고 습하면은 막 되게 많이 버섯이 많이 올라오죠. 주워 먹는. 그러다가 백몇대로 다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웃소싱을 좀 하자,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하고 내년부터 그래서 국제운동가들을 지금 추진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이분 말씀에 의하면 보통 그 중독 검사를 하는 실험실이 한층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성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가 들어가면 아까 말했지만 부검성경 조직성 검사를 해서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분해해서 저희들이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찾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항목, 결검성이 바탕으로 추가 항목은 뭘 검사해야 되고, 증거를 재수집은 모아야 되고,
이게 왜 왜냐면 작년에 그 고양이 근경증 사건이 있었어요. 생각 뭐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모르겠지만 그 고양이가 갑자기 근육이 하면서 갑자기 폐사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 왜 죽었는지 아직도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고양이 주인분들이 사료를 먹고 특정 사료를 먹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료의 문제일 것이다. 근데 저희들이 사료 검사를 거의 910건 정도 910 테스트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인 경우도 있고 그 사료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치 이하였어요, 대부분. 그러면 도대체 뭐냐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도 없고 여러 가지 주장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을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처음에 다 나옵니다. 이제 품종은 뭐고 제품은 얼마고 거기가 누구 치료를 했느냐, 뭐 주변에 무슨 물질이 있었느냐, 사료가 있었느냐, 사료는 뭘 쓰냐, 그다음에 어떤 뭐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재료 위험은 어땠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료를 다 확보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뭐 아시는 부분도 있고 아닌데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반려동물에서 일반적인 독성물질 보시면 이렇게 식품, 인체약품, 인물약품, 농약, 식물, 곰팡이, 중금속, 기타 이렇게 해놨어요. 이 중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들은 어쨌든 키우실 때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예요. 포도 중독을 보신 분 있어요? 개나 개고양에서 포도 중독을 보신 분이 아마 없을 텐데, 얘네들 특히 이 건포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건포도. 건포도가 어디? 포도는 뭐 안 먹는다는 건 알아요. 건포도가 주로 어디 들어있죠? 빵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빵을 줬는데 부스러기를 줬는데 여기 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장에 출혈이 생기면서 신장에도 보시면 신장 세뇨관이 다 개사됩니다. 그 신장이 망가져서 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원인체가 무엇이 원인인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단지 일부에서 이 주석산이라고 하는 타타르게시드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논문이 작년에 나와야지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걸 섭취하자마자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리신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유방피로 있죠. 뭐 보시면은 그 집마다 저걸 많이 키우시잖아요. 식물을 되게 많이 키워요. 식물 키울 때 거기 보면 유방피로라고 해서 이 작은 알맹이 같은 비료를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주워 먹고 사망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거기에 주성분이 리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년 후에 저 139개 케이스를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동물이 중독됐다는 것이 구토하거나 설사하거나 특히 농약 아니 살서제를 먹고 죽은 애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 분이나 모르겠네요. 저는 봤습니다. 맞죠? 어떻게 해야죠? 엄청 뛰어다니고 엄청 뛰어다니고 왜 뛰어다니겠어요? 아픈 부분이 또 있고 왜냐면 이게 근육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주로 말해 구토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고 대부분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급성 신부전 때문에 죽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시는 우리 많이 먹는 거, 양파, 그다음에 마늘, 파, 그다음에 이 치즈가 저기죠.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부추죠, 부추. 우리나라 말로. 이런 향신료들은 애들이 먹으면 안 되거든. 왜 그러냐? 이 물질이거든요. 뭐 되게 어려워요. 모든 걸 다 알죠. 이 물질이 주로 그 양파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적혈구를 깨버려요. 적혈구를 망가뜨려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숨을 쉬는데 혈액에 있는 그 혈액의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양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짜장면이죠. 짜장면 먹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강아지들 짜장면 먹으면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먹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달짝지근하니까 되게 좋아하고 관심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은 문제가 됐지만 굉장히 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효소는 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거든요. 얘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우리가 몸속에 있는 그 활성산소를 원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못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용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파를 킬로그램당 5g이죠, 그렇죠? 5g이면 여기서 한 마리가 보통 몇 킬로죠? 2, 3킬로 나가나요? 소형견 같은 경우. 근데 5g이면 10g이면 한 조각, 두 조각 정도만 먹어도 중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았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 효소가 이런 간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지만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이 효소들을 불락신시켜서 독성을 나타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늘도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마늘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구워도 구워나 끓여도 독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운 맛만 사라지는 것이 실제 독성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중독되는 것이 여기 우리나라 자일리톨 껌이죠,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섭취하는 경우는 이제 이 자일리톨은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한테는 무해한데 특히 개에서 문제가 됩니다. 고양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로 왜 그러냐? 얘가 섭취를 하게 되면 걔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특히 고양이과 동물 같은 경우는 원래 태생이 육식동물입니다. 개는 잡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육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자예요, 사자. 사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육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마르면서 근육을 소비를 해요. 그래서 고양이들을 보시면 적은 양의 고기를
계속 그러니까 수시로 섭취를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 자일교 같은 경우는 조심하면 또 어디에 문제가 되냐? 보시는 것처럼 베타셀에 특히 우리 췌장이죠. 췌장에 있는 베타셀에 문제가 일으켜서 그러면 인슐린을 분解못하게 되니까 간에 문제가 돼서 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똑같아요. 구토하거나 나중에 심할 경우에는 근육에 원래는 칼륨이 근육 속에 세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뒤집어 이제 반대가 되면서 근육 수축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중독되는 게 초콜릿이죠. 이 초콜릿도 마찬가지로 보면 어디에 많이 돼요? 빵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특히 화이트 초콜릿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카페인 함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문제가 돼서 결국 무슨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혈액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 심할 경우는 죽게 되는데 이게 개체마다 차이가 있어요. 개체마다 어떤 강아지들은 어떤 고양이들은 괜찮고 어떤 애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직까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좋은 특이성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 가서 많이 먹는 아보카도도 특히 반려동물한테는 굉장히 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 되도록이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식품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 중추신경 약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통 유기동물, 동물보호 같은 경우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물 농장에서 그냥 갑자기 이런 것들을 문제를 내서 우리 걔네들을 그러니까 내 고양이 동물들을 학대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원래는 뭐 있잖아요. 만약에 무허가 농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마취제를 쓰지 않고 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첫 번째는 수의사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떠나서 첫 번째로는 뭐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마취도 안 된 상태에서 배를 갈았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도적인 처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게 이제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석시니콜린을 썼는데 그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마취제라든가 동물용 마취제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현재 시스템상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지금 쓰고 있는지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 마취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로 신경계가 저희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중추신경계, 주로 뇌하고 척수 중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할 때 뛰기로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말초신경계는 또 요즘에 자율신경과 자율신경과 체성신경을 나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주로 그래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취제나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경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마취라든가 아니면은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이게 이제 뭐죠?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해서 타이레놀 있잖아요.
타이레놀 약물은 주로 어디에 영향을 주냐?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중추식의 약물들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수의 분야에서는 저희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런 약물들이 보시는 것처럼 약물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서양 쪽에서 쓰는 그 마취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마약이 어느 정도 이제 마리화나나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또 코카인 같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그 실제 사람 그 범죄와 동물 범죄, 동물에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면 같이 사는 이 동물에서 마약상들이 검출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떤 동물병원에서 이러한 물질들을 쓰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들어보기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 마취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전마취라고 해서 이 전마취 단계를 왜 쓰느냐? 우리가 마취라고 하면 그 몸마취 우리 내시경에 마취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마취되고 깨어나면 어때요? 좀? 목이 칼칼하죠? 왜 그런가? 왜냐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가 이 의식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기관지에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기관지 선모 때문에 계속해서 바깥으로 배출하거든요. 배출을 하면서 그것들이 다 위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선모 작용에 의해서 좀 올라왔다 기관 속에 있는 물질들이 다 위로 넘어가요. 근데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선모 활동이 멈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진액이라든가 액체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압소핀이 뭐냐면은 그 기관에 있는 물질 점액 분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동안 한 1시간 정도라든가 30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할 수 있게 전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통제. 아프잖아요. 수술을 하면 아프잖아요. 그것을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취하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대면 아프니까 어떻게 몸을 움찔움찔해요.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게 되면 마취 효과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동물 쪽에서 이제 트라우마도 이런 하게 되고 주로 이제 진짜 실제 마약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보면 부트로판이라고 단어로 되어 있죠. 사람 쪽에서는 보면 이런 부분 긴장 마취제를 활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사 마취제로 이렇게 이 프로포폴이 동물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켄타민 이거 들어봤죠? 네. 켄타민은 한동안 그 신종 마약이라고 해서 한동안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물병원에서도 식약처에 사용량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도 만약 10개를 했으면 10개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폐기했다라는 것을 기록에 다 남겨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정말로 실제로 썼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불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정말로 써서 고통을 줄였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그렇게 안 썼다면 왜 안 썼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고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 나중에 이번에 결과가 좀 안 보였는데 실제로 마취제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그런 성사에 관련된 걸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해야 되는 이 아세타민노펜 우리가 타이레놀 지었죠. 특히 여성분들 되게 많이 타이레놀 갖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치명적입니다. 이 아세타미노펜이 뭐냐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간 부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이거 할 때 아세타미노펜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야? 사람에서도 간독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고양이나 개에서는 더 심해요. 이 아세타미노펜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면 간에 가서 이렇게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 파라 아미노페놀이라는 걸 바뀌면 얘가 이 물질 AM2040이 얘로 가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이 콕스라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얘를 억제해버려요. 그래서 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가서 뭐냐면 얘가 뭘 하고 있냐면은 또 아세타미노펜은 해열작용이 있습니다. 그 아라키노니 애시드라는 만약에 여기 염증이 생기면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거든요. 걔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아세타미노펜은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성분이 파라세타물인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실제로 다른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지만, 결국은 얘가 무슨 문제냐면 간 부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간에 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mg 한 반개도 아니죠. 그거만 해도 큰 독성을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특히 이거 아세타미노펜은 그래도 알약이니까 그렇다는데 이 부분 얘는 다 보셨죠? 아스피린은 근데 요즘 많이 안 쓰잖아요. 이거는 주로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 하기 위해서 혈관 때문에 항우제 역할을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브루펜이에요. 브루펜은 언제 쓰죠? 그때 애기들 해열제입니다. 얘네들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다 놓쳐있어요. 강아지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얘네들이 이걸 핥아먹어요. 특히 이 하다 보면은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애들이. 그럼 여기 뚜껑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히 핥아먹어요. 핥아먹으면 중독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 약물들이 보면 이러한 약물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손에 보이는 데서 치우셔야 돼요. 특히 강아지들 막 보면은 뒤집어 다니잖아요, 그죠? 다 어지러워. 그러면 거기서 씹고 하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말씀했지만 부동액이에요. 이게 굉장히 사람한테서도, 사람도 1년에 거의 한 10명 정도, 한 20명 내외가 사실 이것 때문에 부동액으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주로 어디에 못 쓰는 거죠? 자동차 정비소 주변에. 얘네들이 자동차 정비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쪽에는 폐유도 놓지만 이런 것도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특히 길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향긋하니까 그걸 주워 먹어요. 핥아먹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장이 보시면 신장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신장에 덩어리들, 쉽게 해서 돈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신장에 돈덩어리가 다 박히게 돼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독성을 나타내는 건 얘거든요. 글라이콜릭 애시드. 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돌덩어리처럼 안면처럼 딱 여기 신장 거기에다 딱 박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신장의 기능을 못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신장 신부전으로 사망합니다. 보통 하루 이틀 안에 폐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거의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보이면 구토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거의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해독제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임의적으로 아니면은 저거 신장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혹시 집에 백합 키우시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백합 키울 때 특히 고양이들은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고양이들은 이 백합 한 입, 줄기만 조금만 먹어도 독성이 있어요. 이런 거. 혹시 주변에 이런 백합 보신 적 있죠? 지나다니면서. 근데 주변 절대 고양이가 주변에 다니지 않죠.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있잖아요. 약물이 잘 보시면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약물이 주로 어디서 왔어요? 식물 추출물이에요. 약물들이. 그래서 특히 고양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식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육식동물. 얘네들은 식물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채소를 먹으면 문제가 없지만 걔네들은 채소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시간이 벌써 11시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서머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퀴즈 한 10개를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다 아시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게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법적 근거는 아시는 것처럼 동물보호법이죠, 그렇죠? 조금 문제를 어렵게 해봤습니다. 금지 대상이 아닌 것은. 저희들도 문제를 내지만 법조항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풀기 어렵습니다. 5번째, 살아있는 동물이 몸에서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목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축산 법령에 의해서 하면은 사실 할 수가 있어요. 법령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성이 개가 중독증이 높은 이유는 뭐죠? 해당하지 않는,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2번이죠, 그렇죠? 2번은 누가 하죠? 고양이. 아닌 것은 설사. 아까 보셨죠, 그렇죠? 네. 그림에서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늘, 양파도 섭취했을 때 나는 것은 기억 안 나죠? 항자가 아니고 섭취 나타난 정도 증상은 증상. 4번. 2번이 맞죠, 그래서. 그래,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타이밍할 때는 문제가 되는 장기는 2번. 그렇죠, 감이죠. 이거는 아시겠죠? 2번. 비동의 그 다음에 네? 왜 1번이라고 생각했어?
질렀어요? 이제 얘기 안 했으니까 시금치. 근데 시금치도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뭐냐면 주로 이제 시금치에 들어있는 이제 염분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괜찮지만 이것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근데 다른 거보다는 시금치는 그나마 제일 독성이 좀 낮죠. 그러니까 옥살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금치 안에 옥살리게시가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먹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지만 한 300mg/kg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다른 식물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주사마취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얼핏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1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케타민이 두 번째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동물병원 가시게 되면, 여러분, 혹시 의사분들이 이런 약들을 쓰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1번 4번. 4번 동물학대 국가서에서는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1번, 2번, 3번이니까 동물학대 검사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방역기관인 검역본부와 시도시험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군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아마 저희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 세 곳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주로 왜냐하면은 양이 얼마 주로 많이 하시는 데가 이제 서울 경기도 아무래도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주로 시도 안쪽 방역기관 시험소 각 시도 시험소에서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경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맨 앞쪽에 보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부동액을 먹었을 때 실수로 네. 응급처치? 약간 대처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바로 시간상의 문제인데요. 토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편하게 주로 애들을 하는 게 이제 과산화수소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너무 과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물에 타서 이제 먹이게 되면 이거 구토를 하거든요. 과산화수소는 집에 있는 그쵸. 집에 혹시 소독제로 다 조금씩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거 네, 그거를 좀 물에 타서 물에 타서. 모양에다 놓으면 얘가 구토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손을 서울시도 되도록이면 이제 아니면은 이제 샤폴이라고 해서 동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약국에서도 팔거든요. 그래서 수시에서 흡착시키는 흡수되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흡수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특히 2시간 넘었다 그러면은 거의 특히 증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을 경우에는 거의 아마 대응이 안 될 겁니다. 대부분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연구관님이 진단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케이스. 재밌었던 케이스야? 네. 그러니까 재밌었다기보다 이제 어려운 거나 힘든 부분이긴 한데 저번에 작년 24년 4월 달에 고양이 사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거의 집에 가기도 힘들고 왜냐하면은 워낙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무엇이냐
원인을 밝혀달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처음 왔을 때는 그 뭐 어떤 동물용 약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물용 약품 다 찾아서 다 검사를 했어요. 피부 처치하고 뭐 그러다가 그것이 음성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영양 성분이다. 영양 결핍일 수도 있다. 결핍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영양 성분을 다 찾아서 또 사료 분석하는 데는 다 한번 다 보내봤어요.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는 이게 중금속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중금속 검사를 우리가 못하니까 또 중금속 할 수 있는 데다 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 검사는 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료 검사할 수 있는 사료 그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똑같이 또 거기에 다 해서 해봤어요. 이제 거기서도 원인을 못 찾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사료 성분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물고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물고기 독성 있는 것들, 물고기 독성 다 찾아라. 그래서 물고기 독성 그 테스트를 또 우리 수산과학원에 또 맡겨서 또 거기서 또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한다, 해결하지 않는다 보다 가장 사실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전혀 모른다는 거였어요. 내가 고양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얘가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개 고양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했던 거, 고양이는 애완견하고 좀 다르구나. 그리고 동물도 똑같은 동물이 아니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식동물이라고 해서 지금 똑같이 개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전혀 다른 종이고. 그 다음에 그 스페시스마다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정말로 그러면, 그 당시에 뭐냐면, 역학적으로 좀 맞아야 된다. 역학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 고양이 사료를 먹은 게, 예를 들어서 2만 정도 되는데, 나간 양으로 따지면. 근데 실제 나온 것은 200마리 정도. 그럼 이게 정말로 우연히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수의사회 쪽하고도 얘기해봐도 수의사 쪽에서도 아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체마다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그때 이 고양이 주로 키우시는 협회 쪽 입장에서는 사료가 맞다. 그래서 실제로 또 그 사료 공장도 갔었어요. 사료 공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원료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얼만큼 노력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사람들이 본인의 다른 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 혹시 네. 그러면 작년에 네. 고양이 이슈 때문에 골드보트 사료? 네. 라고 해가지고
해외 사료 말고 국내 사료 몇 가지가 판매가 중지되고 그랬었잖아요. 중지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중지된 적은 없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구입을 안 했을 뿐이지 그 판매 금지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것을 판매를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입소문이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먹이지 마시라 권고를 했을지언정 그 사료를 팔지 말라고 법적으로 제재한 적은 없습니다. 그 볼드모트라는 말도 사실은 되게 그렇잖아요. 원래는 볼드모트라는 사료 자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용어를 만든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는 거. 저한테 연락 되게 많이 왔어요. 사료를 먹어도 되냐. 그거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권한을 받기에 이르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분? 어떤 상관없습니다. 이거와 관계없는 내용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 네. 좀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백합을 섭취했을 때 고양이가 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옆에 있을 때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가까이 대부분 가까이 있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섭취했을 때는 섭취했을 때죠. 그러니까 향을 맡아서 되는 경우는 그럴 필요 없어요. 대부분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호기심으로 얘네들이 가끔 식물을 이렇게 섭취할 때가 있어요.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아마 동물의학에서 보셨을 텐데 사자들도 가끔 풀을 먹어요. 왜냐하면 걔는 구토하려고. 자기가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얘를 구토하기 위해서 풀을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토를 해요. 근데 그렇게 좀 특이하고 하니까 아까 본 것처럼 그 백합의 잎을 이제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혹시 보도가 개한테 안 좋다고? 네. 안에랑 껍질이랑 똑같습니다. 아, 네. 옛날에 혐의댁에서 껍질을 그 혐의댁 물어줬으니까 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아마 좀 오래 사다 보면 소량을 사먹은 거, 대량. 그러니까 독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독극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용량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맹독성이에요.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맹독성이냐 독성이 있다, 독성이 덜하다 이게 적은 양만 먹어도 중독이 있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것은 종마다 개체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식중독이 보면 여기 다 똑같이 김밥을 먹었는데도 어느 사람은 식중독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딱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그래서 이제 LD50이라는 그러니까 그 반 정도 숫자를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면 반 정도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용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의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포도 한 알 정도 먹은 강아지들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다량 섭취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아까 건포도 같은 경우는 얘가 농축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적은 양을 먹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만약에 네. 우리 학생들이 동물 중독 분야에서 권력을 취직을 하려고 하면
취직을 하려고 하면 아직은 중독 분야가 사실은 그렇게 중독물질 검사 분야가 사실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에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생소한 직업이기도 하고 아주 특수한 직업인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저희 기관을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 소지를 하고 계시면서 저희 쪽에 해서 이제 정규 직원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거기에 이제 전문연구원 제도가 있거든요. 전문연구원 제도를 통해서 오셔서 실제 그 과정을 같이 밟으면서 하는 방법. 아니면 국과수에 이제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국과수를 통해서 이제 특히 사람 쪽도 있겠지만 사람 쪽과 같이 하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이제 수의사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등 통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이제 민간 쪽에서 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 쪽에 만약에 의사 쪽 있으면 그쪽하고 같이 그쪽에 있는 연구원의 형태로 하시는 방법. 아무래도 접촉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이 중독 분야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되게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전에 예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관리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제가 했던 옛날에 부주의적 사건 그 부분들을 10분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동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이제 2011년에 제가 갑자기 새벽에 전화를 받습니다. 장수면에서 이렇게 애들이 갑자기 집단 폐사를 한다. 원인이 뭐냐? 이 당시에는 이걸 몰랐어요. 이게 뭔지.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왜 죽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퀴즈 한번 해야지. 지금 보셨는데,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셨어요. 첫 번째, 애들이 쓰러져 있다. 두 번째, 한 마리는 거품을 물고 있다. 또 하나는, 보이는 대로. 손이 거칠다. 네? 손이 거칠다? 손이 나왔나요, 여기? 아까 취사번인가? 아까 분이. 다시 볼까요? 어떤 녀석을 앉아있지? 다리가. 골반 틀어져. 그렇지. 개에서 이런 거 자주 보죠. 강아지도 이렇게 앉아있지. 그치?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내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또 숨쉬기가 숨 쉬는 걸 둘, 셋. 자, 처음부터 내가 결과적인 거 말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게 초창기예요. 얘가 전체적 가열됐을 초창기. 이거 중간 이렇게 되고요.
과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보툴리즘은 이완성 마비라고 하는 마비가 오거든요. 얘는 이제 땅 속에 있는 이제 그 보툴리즘균이 분비하는 독소가 우리가 근육을 수축을 하려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얘가 중간에서 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자라는 효소에 의해서 얘가 잘라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축했다 폈다 수축했다 폈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자를 박아버려요. 자극을 못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근육이 계속 이완해요. 흡히지 못해 힘에서. 근데 이게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냐? 호흡근도 수축을 못하게 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호흡을 못한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가면 호흡근 마비고 해상. 근데 이게 사람도 있어요. 특히 어린 애기에서. 옛날에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우리 소세지 질병이에요. 사람에서.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 소세지 만들 때 어떻게 피를 넣죠. 피를 넣고 살을 창내를 하고 있죠. 잘 만들면 상관없는데 발효가 잘못돼 버리면 특히 통조림 같은 경우 그러면은 사람이 먹고 사람도 이렇게 보면 얼굴이 비틀려요. 네. 근육이 수축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일 되게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초창기에 입양 그 농장이 한 300도 정도 키웠거든요. 전매를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도. 근데 이런 농장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포천 창수면이라고 하는 지금도 가시게 되면 포천 쪽에 보면. 근데 특이한 점은 얘가 그러면은 어디서 왔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툴리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그 당시에 그 창수면 유표에 그 한탄강이 흐르거든요. 거기가 범람을 했던 거예요. 홍수가 나서 거기에 있는 그 땅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집 있죠, 집. 그러니까 조사료를 다 오염되고 그거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왜 그러냐? 어떤 것들이 특이한 거는 뭐냐면 덩치가 좋고 애들이 체력이 좋은 애들이 먼저 죽어요. 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적게 먹은 애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괜찮아. 그냥 계속 반추동물 특성상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있잖아요. 정상. 얘는 정상. 좀 더 먹은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 그리고 특이한 얘 증상의 특이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얘가 전형적인 증상인데, 잘 봐요. 이게 사람이 옆에 가니까 보세요. 이 눈빛을 보면 어때요? 사람이 있는 거, 원래 손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피해야 돼요. 조직동물의 특성상 도망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지는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지만 못 움직여요. 그죠? 왜 그래? 근육이 못 안 움직이니까. 마음은 도망가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이거 혀 반응이거든요. 혀도 보면 이게 원래는 잡아 당기면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천히 들어가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은 보세요. 저 뒤에는 뭐예요? 뒤에는 죽었어요. 근데 애기 저 어린애잖아요. 얘네들 임신이 난다고 해갖고서 조금씩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 침이 줄줄 왜? 삼키지 못해. 근육의 힘에 의해서 저기 먹으면서 삼켜야 되는데 삼켜지지 않으니까 지금 침을 줄줄 흘리고 있어.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트리즘 아닌 거를 보는 게 더 낫죠. 얘는 보트리즘 맞고요. 얘는 아닌 거예요. 를 하는데 아니죠. 얘는 좀 틀려요. 보트리즘 많이 했어. 근데 아까 좀 전에 보트리즘 맞은 거는 이제 눈 한번 봐봐요. 눈 한번. 눈이 밑으로 떨어져요. 이거 혀도 안 되죠. 두 번째, 보트리즘 아닌 걸 한번 봐봐요. 혀도 금방 말리고 눈도 뭐예요? 눈도 앞쪽으로 쏠리죠. 얘는 진짜 맞은 것은 눈이 땅 쪽으로 아래쪽으로 쏠립니다. 이렇게 눈동자가 왜 그러냐? 이 안 근육도 마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요. 그죠? 얘가 이거 이 깜빡거리는 것도 이제 이 깜빡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것도 보면은 못 움직이죠. 얘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다시 얘네 옛날 거를 이렇게 딱 보면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조금 먹으면 얘는 1kg 먹으면 얘는 10kg 먹으면 그죠? 그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못 삼키잖아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지고 안 구리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만 봐도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이 돼서 결국은 이 증상을 보이는 애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해독제도 없어요. 백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미리 백신해서 감 예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독제가 없어요.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했어요.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 청소년 발생했을 때 최초 그 진단을 해서 사실 백신을 만들어서 했던 경험이고 아주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달 동안 이거를 의심은 했지만 이거라고 생각은 처음엔 못했다가 확신하게 된 게 그러니까 처음 이 증상을 그 독일에 있는 친구랑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그때 그것을 특히 실험농부에서 확정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일단 그렇게 그걸 통해서 최초로 2011년에 보고가 됐고 아마 예방수의학회에 보시면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12년 논문에 제 이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지금도 굉장히 많이 1년에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특히 농장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비 와서 이렇게 바닥에 흙에 노출되어 있는 조사리를 먹는다 그러면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런 분이라서. 그 백신 특허 무슨 요구안이 됐어요? 아니요. 특허는 사실
우리한테 저한테 아니고 지금 백신 지금 개발을 했지만 허가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쓰이는 양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일부 부분에서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백신을 꼭 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수정 같은 일부 지역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를 안 키운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수입 백신에서 한 2만 두, 3만 두 정도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그 백신을 만들지 않고,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일부 저기를 위해서 만드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방역적인 목적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라든가? 네. 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 투여인가요? 원래 2회 투여고요. 근데 1회만 해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경험에 의하면 한 번만 접종해도, 왜냐면 소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하면 반응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오히려 돼지나 이런 것보다. 생각보다 이게 백신에 잘 듣는 종이더라고요. 없으면 네. 의원님,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백합이